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에디 모형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에디 모형에 따라서 일반적인 교수 설계 과정들을 밟을 때 이러한 흐름들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거기서 좀 이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요구 분석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한번 읽어두는 게 필요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절차를. 그 다음에 이러한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을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한 방안 3가지를 제시하세요. 그러면 이 기법들을 나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차는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써놓은 거니까 요구 분석이 도대체 뭘 하는지 가슴에 와닿도록 느껴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한번 보면 일단 요구 분석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수업을 기존에 강의법, 문답법, 토익법 같은 수업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새로 개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비싼 돈을 들여서 3년씩 걸려서 개발에 들어갈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고 그 문제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재 학생들의 수준과 이상적인 수준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목적이에요. 단지 뭐 원해요, 그 원하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만이 요구사항 분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상적인 수준과 격차를 확인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나오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고 잔돈을 잘 거슬러 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요구사항들이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요거를 교육 목표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록들을 추려내는 게 요구사항 목록들을 추려내는 게 요구 분석 단계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구사항 분석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우리 기존에 하던 거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바로 학습과제 분석, 교과서 분석한다고요. 아, 이런 거 가르쳤었구나. 이런 요구가 있었네, 기존에. 제일 쉽잖아요. 이미 학습 목표도 다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설문조사 하는 거죠. 뭐 배웠으면 좋겠니? 니네 어머니, 아버님들은, 학부모들은 뭘 원한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여러 나온 목록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돌리면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걸로 판명이 됐어. 아, 이건 중요하고 정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요구사항의 목록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원이 뭔지를 볼 텐데 이 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교의 학습 목표, 교과서에서 학습 목표로 나온 것들, 교육 목표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이 지금 학교 교육인지 내지는 학원 교육인지와 같은 교육의 종류, 학교의 성격, 프로그램의 조건, 관련된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거죠. 아, 이런 거, 아니면 내지는 심지어는 교육학 교수가 연구한 연구 논문까지도 관련 자료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요구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교육에 사용됐냐?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이걸 원하냐? 기존에 사용된 적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전형적인 방법이죠. 전화 인터뷰, 우리가 정치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지지어 하냐 안 하냐 맨날 전화 설문조사 해서 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요구 분석 단계에서. 그다음에 이런 요구 분석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존의 교과서가 다 있잖아요. 기존의 교과서가 없었다라면 맨땅 헤딩해서 다 이 요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들은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교과서의 하위 기능, 단계를 살펴보는 거고 어떻게 계열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 안에서 이거를 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지의 그 필요성이라는 것들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학습과제 분석이죠. 그 과정에서 써야 되는 기법들이 뭘 거냐라고 보면 바로
교과서의 위계를 봐야겠죠. 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칙연산을 알기 위해서는 수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위계상 수가 먼저죠. 수가 가장 기본 개념이고 상위 개념이 사칙연산이 되겠죠. 사칙연산에서 더 나아가면 함수 같은 게 되겠죠. 함수로 나가겠죠. 이렇게 그런 하이어라키를 위계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이어라키, 위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어느 게 근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관련 단위로 묶어 있는지 정보를 보는 게 군집 분석이죠. 국어를 관련 단위로 묶을 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단위로 군집이 묶인 거예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절차 분석을 하는데 바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과학을 할 건지와 같은 과학의 탐구 절차에 대해서 기술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절차 분석이죠. 이걸 다 몰아놓고 나서 보면 통합적으로 위계와 군집과 절차를 분석한 결과를 결합한 통합된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바로 통합 분석입니다. 이걸 다 몰아서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것들 한 것들이 바로 통합 분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를? 학습 과제를. 개통도를 만드는 거예요. 수 밑에 사칙연산, 사칙연산 다음에는 함수, 함수 다음에는 확률, 확률 다음에는 통계. 이러한 것들이 수 개념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도형부터 라는 그 위계 분석을 해나가서 하나하나 이런 그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해 둔 게 바로 학습과제 분석 단계에서 하는 일이죠. 자, 이 두 개가 끝나고 나면 요구사항들이 다 나열이 돼 있어요. 기존에 무엇을 요구했었는지 유추해서 다 알 수 있어요. 놓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수업에서의 목표들이 뭘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다 파악해 보는 거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고 잔돈을 잘 남겨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가 되면 사칙연산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수업 목표, 교수 목표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목표를 만들 때 쓰는 것들이 바로 다수의 목표를 하나의 목표에 다수의 성취를 낼 수 있는 목표들을 고안해내야죠. 그래야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춘 목표들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는 학생들이 실제 행동으로 바뀌는 수행 목표로 구성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행동 목표를 만들어야지 측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사칙연산은 문제를 줄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물들을 도출을 해내면 계산해낸 거잖아요. 행동이 바뀐 거라고요. 계산을 했다라는 행동으로 바뀐다고요. 이런 행동 목표를 기술해내는 것들이 수업 목표죠. 바로 행동 목표로 기술이 돼야지 바로 평가 가능하게 되겠죠. 측정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행동적, 명세적 수업 목표를 기술하는 거고 수업 목표라는 거는 수업 받기 전 행동이 있고 수업 받은 후에 바뀐 행동이 있을 텐데 당연히 교육 결과는 바뀐 행동이 목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착점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수업의 출발점 행동이 아니라 수업을 완료해서 마친 다음에 도착점에서의 바뀐 행동을 가지고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칙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지금은 사칙연산을 계산하지 못한다죠. 출발점 행동. 그런 목표로 기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도착점 행동, 내용과 행동을 이원 분류를 하죠. 무슨 얘기냐?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고 몇 개 안 돼요. 산수의 목표가. 근데 사칙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 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통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행동을 결합하면 목표들이 상세하게 다뤄지잖아요. 그러면 내용, 행동, 이원 분류 목표를 통해서 타당성을 높이는 거죠. 내용 타당성을. 그런 것들을 주로 쓰게 되죠. 그다음에 하나의 목표를 안에는 하나의 행동이 들어가게
사칙연산이라는 하나의 행동이 들어가게. 학습 주제를 수업 목표로 대체하면 안 되죠. 왜? 목표는 행동이거든요. 학생의 행동. 행동 목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내용물이잖아요. what이잖아요. 행동은 how고. 그래서 대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목표 진술이 되면 이 목표를 현재 달성하고 있으면 굳이 수업을 뭘 바꾸고 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진단하는 거예요. 현재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목표 달성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진단하는 행동 진단을 하죠. 특정 학습 단위, 필요한 학습된 성취 수준이, 현재 수준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행동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평가 기법이 바로 진단평가죠. 진단평가는 수업하기 전에 현재 수준을 파악해서 앞으로의 수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진단평가지 않습니까? 즉, 사칙연산을 현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례를 주고 해보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대부분 못하면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애들이 사칙연산을 하면 수를 알아야 되는데 수는 알고 있나? 수가 뭔지는 알고 있나? 라는 걸 진단을 해봐야죠. 그런 것들이 진단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업 전략을 학생들 수준을 봤어요. 목표하고 학생들 수준하고의 괴리를 메꾸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업 전략을 찾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교수 이론을 이거를 채택해야겠다. 간의 조직 전략으로서는 라이걸루스의 정규화 교수 이론을 채택해야겠다. 전달 전략을 위해서는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을 채택해야겠다. 관리 전략으로서는 블룸의 학교학습 모형을,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을 채택해야겠다. 블룸의 완전학습을 채택해야겠다. 와 같은 교수 이론들을 뭘 채택하겠다는 것들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 목표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의 시간을 살펴보면, 그래서 수 개념 몇 시간, 사칙연산 몇 시간이라는 시수를 배정을 다 해요. 그게 바로 수업 전략을 결정하는 거고, 이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채택한다는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칠판을 쓸 건지, PPT 자료를 쓸 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쓸 건지와 같은 매체도 결정을 하죠. 이 매체를 선정할 때는 하인리의 어슈어 모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매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매체를 고려하는 요소에는 내용하고 맞아야 되죠. 사칙연산을 하는데 다른 도구를 써버리면 혼동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칙연산을 할 때는, 덧셈을 할 때는 주머니에 구슬 집어넣는 거 그림 그려놓고, 합하면 이거를 두 개를 나누면 구슬이 총 이 큰 주머니 안에는 구슬이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죠? 라는 것들을 통해서 매체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림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고, 아니면 실제 주판 같은 걸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와 같은 매체를 선정하면 바로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설명을 하고 칠판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충분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가장 싸니까.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봐야 된다. 그러면 보여주는 거죠. 그런 매체를 선정해서 바로 이 목표를 도달하는 게 매체 선정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분석 설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수업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만들어진 거와 수업 자료를 적용해서 시험 단계로 직접 들어가는, 그 시범학교 선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했는데, 이 흐름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보면, 학습과제 분석을 할 때의 이 학습과제 분석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바로 학습 요소의 위계적인 관계, 수와 사칙연산의 위계, 수가 먼저, 사칙연산이 나중, 확률이 먼저, 통계가 나중과 같은 그런 위계를 잡아내는 게 학습과제 분석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학습과제 분석을 할 때는 그 학습과제 자체는
인지적 영역이 있고 정의적 영역이고 심동적 영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세분한다라면 언어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은 인지 영역이에요.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가네가 얘기하고 있어요. 가네의 목표별 교수 이론에서 인지적 영역에는 언어, 지적 기능, 인지 전략이 있고 정의적 기능, 태도, 정의적 영역에는 태도가 있다. 심동적 영역에는 운동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가네가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그러면 외워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인데 아직까지 운동을 하냐라고 하면 언지인데 운동으로 다 외울 수 있다고요. 언제인데 아직까지 운동을 생각을 하냐. 이제는 학습의 시대다라고 외우시면 학습과제의 분야가 다 알 수 있다고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언어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태도, 운동, 심동 알 수 있죠. 이렇게 학습과제는 분야별로 나눠서 알 수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지적인 기능이 강조되는 과목이 있고 정의적 영역이 강조되는 영역이 있고 심동 영역이 강조되는 과목이 있죠. 체육 과목은 전형적으로 심동 영역이 강조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술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태도 같은 부분들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지적인 요소보다는. 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영역은 과학이라든가 그렇죠. 수학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바로 지적인 영역에 강조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제 내용들이 쫙 언제인데 운동하냐로 구분돼서 나눠보면 지덕체로 나눠서 다 과목의 내용들이 되면 그 각각에 있어서의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수업 목표를 결정할 때 이 수업 목표를 선생님들도 수업 계획서에 대한 나열을 하셔야 되거든요. 학교에 가시면 2월 달쯤에 자, 다음 학기 가르칠 수업 계획서 내세요 라고 시간을 줘요. 선생님들 수업 계획서를 짜서 내셔야 돼요. 그 안에 보면 수업 목표는 뭐고 어떻게 가르칠 거고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학교에 제출하셔야지 그 교과목 교사로서 활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수업 목표를 기술하는 방식 안에 보면 타일러에 의한 방식, 메이거에 의한 방식, 가네 브릭스 방식, 그런 룬드의 방식과 같은 수업 목표 방식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수업 목표 방식 안에 타일러는 수업 목표가 어떻게 기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내용과 행동의 두 가지가 결합된 목표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사례를 보면 1차 방정식을 내용, 계산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행동 이렇게 돼야지 이게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행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수업 전이 아니라 수업 후에 그 바뀐 행동을 기술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도착점 행동으로 기술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행위동사를 사용해야지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타일러의 진술 방식에 걸맞는 1차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다. 와 같은 게 바로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메이거는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1차 방정식 10개 중에 7개 이상을 계산할 수 있으면 목표 달성한 거다 이거죠. 10개 중에 10개를 다 계산해야지만 하면 애들 다 떨어지게요? 하나라도 틀리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진술을 하고 도착점 행동에 있어서의 어느 조건이 되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수락하겠다라는 수락 조건을 명시를 하라라는 게 메이거가 얘기한 바이죠. 그래서 1차 방정식 10개 중 이 조건 안에 7개 이상 수락 조건이에요. 수락 기준. 계산할 수 있다. 행동은 공통이에요. 타일러가 수업 목표를 처음 제시한 이후 행동 목표를 한다는 것은 공통입니다. 아이즈너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행동 목표를 분류해서 식별력, 문제해결력, 기억 재생력, 조작력, 수행능력, 언어 표현력을 키운다는데 이건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조건, 수락 기준, 도착점 행동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메이거의 수업 목표가 타일러 수업 목표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바로 수락 기준을 두고 있다. 내용과 행동은 똑같다. 수락 조건을 두고 있다라는 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개선된 내용이죠. 가네 브릭스는 이것만 갖고도 부족하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전체에 대한 대상이 필요하다. 1차 방정식에 뭐에? 라는 대상, 학습의 대상이 필요하고 사칙 연산을 그 학습을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고 어떤 상황? 적용하는 상황. 적용하는 상황? 풀 수 있다. 행동으로서, 도착점 행동으로서 기술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목표가 되겠다. 그래서 가네 브릭스는 학습 능력, 행위 동사, 행위 상황, 대상, 도구를 구분해 들어가야지 그냥 1차 방정식 10개 중에 7개 이상을 풀 수 있다라는 메이거 방식으로 수업 목표를 하는 거는 너무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정식에 사칙 연산을 적용하여 풀 수 있다와 같은 대상, 도구, 상황, 행동으로 구분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타일러보다 점점 더 세부적으로 상세한 내용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죠. 타일러는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단순한 행동 하나만 했는데 점차 더 확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너무 세부적인 수학 목표를 제시하다 보니까 전체 목표가 뭔지를 혼동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구런룬드가 제시하는 방식이 뭐냐면 목표를 세울 때는 이렇게 가네 브릭스처럼 구체적인 목표도 있고 세분된 목표도 있고 타일러처럼 이렇게 전체 좀 추상적인 큰 목표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반 목표 1차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1-1 1차 방정식 10개 중에 7개 이상을 계산할 수 있다. 1-2 더 구체적인 내용에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적용해서 풀 수 있다와 같이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1-1, 1-2로 만들어 넣어야지 목표로서의 수업 목표로서의 의미가 작동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실제는 어떤 게 쓰이느냐? 그런 논두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목표 기술할 때 1. 1차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다. 2. 확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3. 통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와 같은 커다란 목표가 있고 그 안에 보면 1-1 덧스템을 계산할 수 있다. 1-2 뺄스템을 계산할 수 있다. 1-3 곱스템을 계산할 수 있다. 1-4 나눗스템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세분된 목표들이 기술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학교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런 룬드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세분된 목표는 타일러 방식의 목표를 기술을 했든 메이거 방식의 목표를 기술했든 가네 브릭스의 방식을 기술을 했든 그러한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수업 목표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수업 전략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있어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서 이론들을 파악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죠. 이론을 파악하는 단계를 보면 도입, 전개, 정리평가라는 수업 1시간을 50분을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공통으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가 어떤 이론을 채택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업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도입 과정을 거치겠죠. 자, 반장 인사합시다. 오늘 수업 목표는 뭐예요? 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교수 이론을 채택할 것이냐. 전개해서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 단계가
자, 오늘 수업 몇 페이지 볼까요? 하고 교과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전개 과정이고, 그때는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업을 다 진행하고 나면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웠죠?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이런 다뤘어요? 하고 정리를 할 때는 정리에 필요한 이론들을 어떤 이론을 적용할지를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리 단계에서 우리가 채택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마치기 전에 형성평가를 대부분 실시를 하죠. 자, 몇 번 오늘 뭐였는지 한번 나열해 볼래요? 설명해 볼래요? 오늘 주제의 핵심이 뭐였어요? 라고 해서 수업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형성평가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교수 이론을 채택할 것인가와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만약에 모둠활동이라면 도입, 전개, 정리, 평가보다는 다른 방식의 모둠활동 방식의 수업 전개를 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전개마다 다른 교수 이론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전략을 결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수업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수업 방법을 파일럿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수업 전략의 전반적인 결정 과정입니다. 자, 이 교수 설계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들은 바로 수업 방법이에요. 그 결과물들을 한번 쫙 해서 의미들만 파악해보고 수업을 마치자고요. 물론 다음 시간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업 방법은 강의법, 문답법, 토의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결학습, 프로젝트 학습이 있고 발견학습이 있고 탐구 수업이 있어요. 요까지가 객관주의 교수 이론들을 적용하면 이러한 수업 방법들이 나온 거예요. 198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성주의 교수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나온 것들이 바로 협동학습입니다. 구성주의 교수 이론들. 여기가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 교수 이론을 이야기하면, 적용하면 협동학습이 나오고, 이 협동학습에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거 말고도 학교라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교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화 교수법이죠. 가정교사를 두는 게 우리가 가장 전형적인 교수 방법이고, 옛날 학교가 있기 이전에는 당연히 부잣집에서, 왕가에서, 귀족 집안에서 선생님한테 월급을 주면서 한 해 살 수 있는 월급을 주면서 애 교육을 맡겼죠. 가정교사라고 해서. 그때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개별화 교수법이죠. 학생 개인에 맞춰서 수업하는 게 바로 개별화 교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보는 강의법은 누구나가 다 알죠. 강의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스파르타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5, 6세가 지나고 나면 다 학교를 모아놓고 군사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교관에 해당되는 교사가 애들을 불러다 놓고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뭘 가르치느냐? 호메로스 서사시를 가르쳐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수업이냐? 강의법을 쓴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호메로스 서사시 첫 번째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는 어찌고 저찌고 해서 시를 읊어줘요. 외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하고 알려줘요. 해석하는 거. 두 번째 문장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두 번째 문장은 어찌고 저찌고 설명해주고 외워. 그 다음에 그거는 이런 뜻이야 하고 설명을 해줘요. 이게 바로 강의법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금의 현재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수업의 역사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밀레투스 학파의 탈레스가 철학을 만든 최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밀레투스 학파의 철학자인 탈레스의 기록에 의하면 언덕에서
제자들을 놓고 설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강의법을 써서 교육을 했다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이 세상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물이 얼면 딱딱한 고체가 돼서 땅이 되는 거고, 물이 적정 온도에 있으면 흐르는 유체가 되어서 흐르고 있고, 물이 증발하면 구름과 같은 기체가 된다라는 게 탈레스가 한 얘기였죠. 그렇게 강의법의 역사는 오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제자들이 이 세상이 뭘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탈레스가 자기가 파악한 이 세상은 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의법을 썼던 거죠. 자, 이 강의법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식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업의 경제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수업의 경제성이 너무 높아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가 잘 안 돼요. 경제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량진에 있는 수업의 대부분은 다 강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경제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만큼. 그 다음에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에 있어서의 학습 동기 유발이 용이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어느 학생이든 다 생각을 해요. 장점은 그건데 단점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답변을 하느냐.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노량진만 그러냐? 아닙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나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강의법에다가 문답을 좀 섞어서 반응을 유도를 해야지 하고 질문을 딱 던지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해야지 해도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너희들 혼날래? 해도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학생들이 수동성에 길들어져 있다는 거죠. 강의법으로 해온 결과 아무도 나서지 않고 질문을 하면 수업에 방해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수동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동적인데 창의력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또한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끝나면 1시간 만에 56%를 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파지가 어렵죠. 자, 수업은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30명 각각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보통 수준의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세요. 개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수업이 강의법입니다. 역사는 되게 오래됐죠. 탈레스에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강의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문답법이죠. 이 문답법을 교육에 가장 잘 써먹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삼파법이라고 얘기해서 묻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와 전쟁을 할 그리스 아테네와 다른 그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 가장 뛰어났던 장수에게 소크라테스가 갑니다. 용맹이란 뭔가요? 당신은 맹장이고 유명한 장수이니 용맹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물으면 이 사람이 즉답을 하죠.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얘기하면서 용맹이라는 것들은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게 용맹이 아닐까요? 라고 딱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물러서는 거는 두려움 앞에 물러서는 거는 비겁한 건가요? 그러면 전쟁에서의 후퇴란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럼 작전상 후퇴를 하는 지휘관들은 다 무능한 지휘관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바로 전형적인 구조와 질의, 반응,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문답법에 의한 수업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문답법을 쓰는 수업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죠. 하버드 대학교는 이렇게 철저하게 문답법을 쓰고 있어요.
문답법은 왜 쓰느냐? 장점은 답변을 안 하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답변을 어떠한 형태가 되든 해야 돼요. 답변 안 하는 걸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답변을 하려면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질문에 있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비판할 거리가 없는지를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키울 수가 있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표현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죠. 단점은 소크라테스가 문답을 할 때 딱 한 명 데리고 항상 했거든요. 왜? 여러 명 갖고 문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업에 30명인데 한 사람당 질문 하나 해가지고 답변 받는데 2분씩 걸리면 각 애들한테 하나씩 질문하고 나면 수업 끝났어요. 50분 수업이. 인원의 한계. 문답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분이라는 시간은 주어져 있고 수업 시간에 문답을 해야겠고 그러면 별 수 없이 우수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놓고 묻고 답하게 할 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수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게 되는 한계점을 갖고 있죠. 그럼 같은 돈 내고 누구는 우수학생으로 인정받아갖고 수업 잘 받고 누구는 내박 쳐지는 게 말이 안 되죠. 문답법이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한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토익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토익법을 해서 두 팀을 나눠서 토의를 시키면 적어도 두 팀 단위로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익법이라는 것들은 누가 주로 썼던 방법이냐면 소피스트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소피스트들이 그 당시에 역할이 뭐였냐면 변호사예요. 고발할 때는 검사 역할도 하고 방어할 때는 변호사 역할도 해요. 소피스트들은 재판에서 변호를 해주면서 돈을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소피스트예요. 그러니 재판에 검사, 변호사 역할들을 해야 되니 토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토의법을 썼습니다. 토의법을 쓰게 되면 상대편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거기에 맹점을 찾아서 지적을 해서 말문이 막히게 만들어서 논리로 굴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력, 문제결과 같은 고등 정신 능력을 키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 얘기를 잘 듣지 않으면 비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편의 얘기를 경청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민주적인 질서, 기능을 있죠. 일방적으로 누구 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도록 놔두질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아개념과 자기가 공감이 되는 팀의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러한 토익법의 장점은 그래서 쟁점 중심으로 공방이 오가겠죠. 그래서 학습을 공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공감이 되는 편에 소속이 돼서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소속감과 유대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유발하게 됩니다. 참여 행위를,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참여를 잘해요. 자아각성과 협력, 참여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남 얘기를 듣지 않으면 비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말 본인이 말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들어야 돼요. 타인을 존중한다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시간 인원의 제약이 너무 많아요. 30명을 두 팀으로 나눠도 15명씩이거든요. 15명이 각자 한마디씩 하고 나면 수업 1시간 끝났어요. 참여 인원의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쟁점이 안 된 부분들은 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학습이 어려운 거죠. 반 30명 안에는 누구는 잘하는 아이가 있고 잘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잘 못하는 아이는 다 건너뛰어버리는 겁니다. 쟁점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또한 토의 과정을 난 못 알아듣겠어 하고 아예 그냥 귀 닫고 눈 감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학습을 이탈한 거죠. 그러면 완전히 학습의 실패가 일어나게 되고 무의미한 교육이 됩니다. 그렇게 안 듣는 아이에게. 그런 것들이 바로 토의식 수업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들이 우리가 과거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강의법, 문답법, 토익법이라는 대표적인 수업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강의법, 문답법, 토익법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다 보니 단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호메로스 서사시를 외우면 그게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애가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직업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웠습니까? 교육을 시켰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자, 이게 바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바였고,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문제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 내용물은 다 바뀔 수 있지만 문제해결 과정을 거치는 건 누구나 가다 어느 직업을 얻더라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라는 거였던 게 문제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이 추구하는 바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붕 떠갖고 도대체 문제해결 학습은 뭐고, 프로젝트 학습은 뭐고, 발견 학습은 뭐고, 탐구 학습은 뭐야? 라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면 되냐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문제해결 학습을 할 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쳤냐, 미국에서 직접 적용됐던 내용은 뭐였냐면 바로 밀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어요. 학문을 가르친 게 아니라 수학 이런 걸 가르치는 거는, 물론 이제 읽고 쓰기 계산하기는 가르쳤죠. 하지만 과학을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밀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밀농사 짓는 법이 1930년대 미국의 지방 소도시나 타운에 가면, 애들이 읍에 가면 일반적으로 하는 게 다 농부가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졸업하고. 그러니 밀농사 짓는 걸 가르치면 그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가서 그대로 써먹을 기술들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니 문제해결 학습의 장점은 자기가 써먹을 기술을 가르치니 열심히 공부하겠죠. 지금 안 배워두면 나중에 아빠한테 되게 혼나겠죠. 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어가고 이거 다 못 배웠냐 하면서 혼나겠죠. 그 다음에 밀농사 지으려면 그냥 머릿속으로 듣습니까? 아니죠. 직접 밀 심어보고, 직접 밀에다 물 주고, 직접 비료 주고 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죠. 밀농사라는 게 자기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생활 적용 가능한 종합력을 키우는 거죠. 무슨 얘기냐? 밀농사 짓다가 우리는 밀을 심었는데 밀이 싹이 잘 안 나요. 물 안 줬나 보다. 물 줘라. 물 줬는데도 안 나요. 비료가 부족한가 보다. 비료 줬는데 안 줘요. 안 자라요. 그러면 해충 있는지 한번 잡아볼래? 라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종합적인 능력을 키울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밀농사 질 때 혼자서 그 밀밭 다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민주적 생활 태도를 갖고 같이 밀을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대신 단점이 뭐냐? 밀농사 짓는데 읽고 쓰기 계산하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읽고 쓰기 계산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을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초학력이 너무 부실한 거고 체계적인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자, 타운에 있는 아이들 30명 있으면 그 30명이 전부 다 농부가 될 거냐? 아니죠. 개 중에 드물게는 과학자가 될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 성장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건 네가 나중에 따로 공부하고 일단 지금은 밀농사 짓자고가 되는 거죠. 사회 국가 요구에 무관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해결 학습에 갖고 있는 한계점이죠. 장점은 직접적으로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운다라는 장점이 있되, 단점은 사회 지도층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프로젝트 학습은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타운에 가면 나무 잘라다가 통나무 집 짓지 않습니까? 목재로 집을 지어요. 그 집 지을 때는 혼자 지을 수가 없죠. 누구는 기초 다지고, 누구는 나무 잘라와서 나무 켜고, 누구는 벽돌 굽고, 이걸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나눠서, 소프로젝트 단위로 나눠서 학습하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하면 되게 문제해결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되게 오해를 하세요.
현대의 프로젝트, 현대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생활 문제로서의 농사, 실생활 문제로서의 집 짓기라는 것들을 배웠던 게 프로젝트 학습이죠. 장점은 자기가 열심히 같이 지어주면 내 집 지을 때 같이 도와주겠죠. 동기부여를 잘 시킬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학습 활동이 가능해요. 어차피 집 짓는 법은 알아야 돼요. 톱으로 나무 자르는 방법, 그 다음에 벽돌 굽는 방법, 어차피 알아야 돼요. 왜? 자기가 다음번에 집 지어줄 때 자기도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발적,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창조, 구성적인 태도를 할 수가 있죠. 집을 지을 때 동일한 집을 짓는 경우가 없어요. 각각 다른 집을 지어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집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닭장 짜는 법, 우리를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죠. 목공을 통해서. 만족감, 성취감이 생기죠. 왜? 학습 결과 집이 생기고, 닭장이 생기고, 소우리가 만들어져요. 의자가 만들어져요. 식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만족감과 성취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대신 단점이 부지런한 학생들은 소극적으로 있다가 그냥 대충 놀다가 끝나는 거죠. 누가 감시 감독을 잘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집 짓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질서해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놀아도 노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한계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집 짓는데 여전히 기초학력이 높을 필요가 없죠. 사회에 도움되는 지식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한테 도움되는 지식이긴 한데 사회에 필요한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젝트 학습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과 수학과 같은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랬다가 미국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스푸트니크호를 소련이 먼저 쏜 거죠. 로켓을 쏴서 스푸트니크호가 하늘을 돌면서 나 여기 있다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당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시민들이 어느 정도 패닉이었냐면 우리는 소련에 졌다. 왜? 소련에서 핵탄두를 스푸트니크호에다가 실어갖고 쏴서 미국의 본토에 떨어뜨려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 라고 완전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뭘 바꿔야 될까? 라고 해서 온 나라에서 다 모여갖고 그래 결국은 교육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 문제다. 그래서 교육을 바꿔야 돼서 싹 뒤엎어였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밀농사 짓고 집 짓는 거에 만족하고 해야 되냐? 과학 기술을 키워야지. 라고 해서 여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과학 중심, 과학 수학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발견 학습과 탐구 수업이에요. 발견 학습이 뭐냐? 과학자들이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똑같이 겪어보면서 과학을 익히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파악해서 과학의 법칙들을 발견해내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똑같이 거쳐보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떻게 거치냐? 문제 파악,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결론 및 일반화죠. 즉 분필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F는 MA라는 뉴턴의 물질 운동의 법칙을 파악을 하고 그 법칙에 따라서 자전거가 움직이는 거,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로켓이 움직이는 거, 행성이 움직이는 원리까지도 일반화해서 파악을 해보는 게 바로 발견학습의 기본 원리죠. 장점은 과학자가 겪었던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동일한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기 때문에 지식의 전이가 용이해요.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쪽 상황에 적용될 때 저쪽 상황에 적용되고 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전이가 높고 과학의 법칙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고등정신 사고 능력을 키운 겁니까? 그다음에 발견에 따른 나도 뉴턴이 발견했던 과학의 법칙을 똑같이 발견했다라는 발견의 기쁨, 자아실현의 기쁨이라는 내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도 있죠. 뉴턴이 엄청 오랫동안 거쳐서 발견한 F는 MA라는 원리를
짧은 시간 안에 지금의 아이들이 바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스스로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이걸 잘 유도를 해와야 됩니다. 또한 문제 해결만이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미술을 배울 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배웁니까? 체육을 할 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배워요?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만이 목표가 아닌데 여기 발견학습은 무조건 과학수학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탐구 수업은 이런 발견학습이 너무 단계가 짧아가지고 바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넓힌 거죠. 가설 설정을 가설과 정의로, 가설에 해당되는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정의 단계로 나누고, 가설 검증 단계를 가설을 탐색하고 결론을 내는, 검증하는 검증 단계로 일반화해서 좀 더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장점과 단점은 같아요. 양질의 학습이 가능해요. 왜? 과학의 원리를 똑같이 발견하는 거니까.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요.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하는 것들은 다 바로 학습 방법을 학습하는 거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리,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높은 전이가 가능하고, 과학의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고등 정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준비가 오래 걸려요. 실험 실습하는데, 교부제 준비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뉴턴의 F는 MA라는 물질 운동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물리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걸리느냐? 20분 정도면 충분히 썼다고 썼다 해요. F는 MA 이거 하나만 가르치는데. 그런데 F는 MA를 실험을 통해서 파악한다? 일주일 걸립니다. 3시간씩 2주가 걸려요. 너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시간 소요가 너무 되는 거죠. 이게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 방법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면 과연 나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과연 구성주의 학습 방법인 협동학습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개별화 학습법을 썼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나눠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수업 실행하시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모둠 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 강의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수업 실행하는 것들은 과연 이 각각의 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서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수업에 단점이 있다라면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 방안은 어떤 수업을 결합하면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강의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과학을 가르치는데 3년간 가르칠 국어를 2년간 가르치고 나머지 3학년 때는 문제풀이 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하겠어요? 2년 동안 3년 배울 걸 쫙 땡겨서 가르치려니 경제성이 높은 강의식으로 쫙 일사천리로 막 설명하고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수업을 쓰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한 학년의 교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게 되면 1년을 가르칩니다. 1학기, 2학기, 1년을 가르쳐요. 학기 중만 따져도 3개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동안 매번 강의법만 써야 되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 정도는 빼서 발견학습을 하거나 문제결학습을 해보면 어떠냐. 굳이 1년 내내 강의법만을 써야 되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결국 여러 선생님들의 쓰는 방법 안에 이런 수업 일부 기간 동안 특별 수업 기간을 둬서 다른 수업 방법을 가르친다면 내용 중심의 수업인 강의법에 과정 중심의 수업을 연결해서 더 많은 경험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하시는 방법들에서 과연 그게 최선인가? 다른 방법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도입하면 될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